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가 어떤 느낌이세요, 전님?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답답함을 나타내고자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 표지를 제가 제가 만들고 나서 다른 분을 보여드리니까 무슨 호러 영화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호러 영화 같나요? 호러 영화? 호러 영화. 호러 영화. 근데 제가 안개를 보여드리는 그래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희랑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나름 시장에 대한 생각이랄까? 지금 분위기를 약간 안개 속에 있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렇다고 안개가 항상 안개가 있는 거 아니죠. 결국 운전하다 보면은 또 결국은 그죠? 터널이 끝이 있듯이 안개도 결국 옅어지면서 결국 시야를 더 이상 가리지 않고 거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니까 너무 표지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아니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많이 고민이 되는 시점이긴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안 좋고요. 아마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해외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외 아이비들조차 저렇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과연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점인 것 같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소위 저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약간은 애매한 수준이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 아이비들이나 석학들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의 더 하락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셋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악재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좀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차 벌할 수 없는 그런 안개 속에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저희는 답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좀 같이 고민해보고 현재 시장 상황 이렇구나,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요걸 제가 대면 교육을 할 경우에는 퀴즈를 내는데 저희가 퀴즈 낼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계에 대한 둔화 침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러면은 이 5개 보기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실까 좀 궁금했거든요. 답을 안 다셔도 돼요. 근데 보통 제가 저번에 한번 그 경북 교육 가서 이제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1번하고 5번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침차가 오긴 올 것 같은데 그 정도하고 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뉘앙스는 같아요. 차이는 몇 번 정도로 생각되세요? 일단은 이론적으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네네. 경기 이제 사사분면 해가지고 침체에서 회복, 성장, 그쵸. 하락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 돌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론적으로는 둔화와 침체는 필연적이다. 5번이 맞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우리가 그런 이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향후라는 게 지금 언제 가까이 있느냐, 그 강도가 얼마나 심하느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5번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시기를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좀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은 아니다. 한 침체는 2024년 그때부터 내후년 정도 보는 데 보는 거 있고요. 있고, 내년 보는 데도 있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질문에 대한 이론적인 답은 5번이긴 하지만 그 시기와 그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기가 돌고 돈다면은 둔화 침체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5번에 100% 정한 거는 무조건 단기간 온다 그러면 적은 거긴 해요. 근데 단기간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강도가 짧거나 아니면 시기가 짧고 약하게 올 수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 저 당시가 둔화였구나 침체였구나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좀 혹시 듭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그냥 그럴까요? 네. 그냥 혹시 본인 생각 있으시면은 이거 저희가 사무일은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네, 혹시 1, 2, 3, 4, 5번 중에 어디 생각하시는지 한번 적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5번. 5번. 배민주 5번. 네. 5번이 상당히 많네요. 1번. 3번도 오, 있으시고 1번 탑소리다.
저 정말 헛소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심적으로는 그렇게 네.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둔화 침체라는 단어가 이미 가격에 상당히 제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긴 한데 선반영이 된 면이 없지 않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빠진 것도 이 경기 둔화 침체의 국면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격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니까 이제 1번, 5번은 많지는 않으시네요. 예, 예. 그때 갔을 때도 1번, 5번은 한 분도 안 계셨고요. 2, 3, 4번 중에 많더라고요. 그럼 해외 IB들은 어떻게 보면 잠깐 볼게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골드만이 뭐 잘 맞추나요? 예, 소리 잘 틀려요. 잘 틀리는 그 해외 IB긴 한데 이제 기사 보니까 이게 3월달 나온 기사인데 그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뭐 20에서 30% 보고 있다. 그리고 닥터 둠이죠. 루비니 교수, 닥터 둠. 우리나라 닥터 둠 누구죠? 김영희 교수님이시긴 서근기 한데 교수님이신데 좀뭐 이게 참고로 제가 단기적으로 네네. 좀 좋게 보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 해외 닥터둠, 원조 닥터둠이죠. 루비니 교수가 굉장히 높게 봤어요. 그렇죠? 2022년 GFC는 글로벌 경제 위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래서 올해 60% 정도 보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과한 것 같아요. 그 맨 위에는 IB고 중간에는 이제 경제학자분이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보시는 거는 여기 이제 펀드 매니저, 글로벌 펀드 매니저 분들한테 설문조사 한 거예요. 만약에 그 패드가 미 연준이 완화 정책을 계속 한다면은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예상될까요? 근데 그걸 한 건데 57%가 오기는 온대요. 오는데 여기 이제 빨간 표시 해놨잖아요. 오긴 오는데 매우 짧고 마일드. 그러니까 결국은 짧고 강하지 않게 리세션이 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물론 누가 맞는지 모르지만 일단 아이비들 그다음에 경제학자 그리고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온다고는 다 보는 것 같은데 그 강도하고 그 수준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의견 좀 다르게 보고 있다. 예, 그런 뉘앙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어찌나 네. 저기 짐 로저스라고 우리나라에 예, 책도 예. 많이 쓰고 뭐 소로스랑 퀀텀 펀드 운영해서 뭐 저기 북한 예, 가신 분이죠? 39세기 은퇴해가지고 전국에 뭐 오토바이로 세계주합 그룹 지금 있잖아요. 그분 뭐라 하셨어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2013년부터 계속 큰 불황이 올 거다. 그렇게 13년부터 네, 제가 거의 한 7, 8년 전부터 그 네. 얘기를 들었어요. 13일, 13, 지금 9년째인데 9년째 경기 불황 온다고 네. 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뭐 하도 미국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역사상 당신이 경험해 못한 네네. 큰 그런 뭐 침체가 올 거라 그 얘기를 한 7년 정도 듣고 있는데 한 번은 맞겠네요. 한 번은 맞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맞겠네요. 안 맞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그 장당의 금리 차를 가지고 경기 침체확률을 나타낸 건데 지금 수준이 여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 5% 정도밖에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당의 금리 차 제가 역전 얘기 자세히 안 드리긴 할 건데 역전되면은 뭐 경기 침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수로 볼 때 내년 2023년에 3년 5월 달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현재 뉴욕 연준은 5%는 보고 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루비니 교수는 좀 세게 보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그냥 오긴 오는데 어느 정도 좀 약해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바램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올지 그건 확실 않잖아요. 그 시기를 막 맞춘다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시기는 모르지만 그 시기를 지금 선반영한 거는 일단 어느 정도는 팩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많이 힘든 거잖아요. 지금 이제 다보스에서 포럼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경기 논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문에 나온 걸 제가 해줬다 왔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왼쪽에 밑에 보시면은 낙관론이 있고 여기 또 우측에 보시면은 그 비관론이 있잖아요. 근데 다 맞는 말 같아요. 지금 문제되는 게 물가, 그다음에 그거죠 그 인플레, 그리고 미 연준의 긴축제. 이 세 개를 어떻게 해석에 따라 가지고 괜찮을 거다, 안 좋을 거다, 그 의견이 갈리잖아요. 예, 정답은 없지만 둘 다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뭐 뒤에도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경기 논쟁이지 정답을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논리로 낙관론이 있구나, 이런 논리 비관론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나름대로 뭐 저는 이제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저도 오긴 올 것 같아요. 오긴 올 것 같은데 아까 그 뭐 펀드 매니저 서베이 조사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저희 뭐 코로나 걸리셨었죠. 예, 그랬어요. 예, 저도 걸렸었는데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 많잖아요, 코로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능성도 저는 배제를 못한다 보거든요.
미리 지금 반영해 놓은 거는 가격이지만 실제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뭐 침체라든가 둔화했다 지나고 나서 하는 거지 막 정말 피부에 느낄 정도로 뭐 경기 언제죠? 2007년 8년 그때 금융위기 때처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저도 나름대로 바람이고 그 정도의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안개 장벽 속에서 제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어떻게 대응하기보다는 참 말은 쉽지만 실행은 많이 어렵지만 좀 합리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것 같아요. 학력고사. 아니 저 수능 1세대. 수능 세대세요? 그렇구나. 1세대란 말은 네. 괜히 저는 수능 3세대인데 이건 대충 나이 나오죠. 학력고사하고 수능으로 좀 비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학력고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사고보다는 단순 암기가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수능은 약간 IQ 테스트. 그쵸. 단순 암기보다는 좀 창의성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능을 대비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력 물론 이제 암기라는 게 아니고 학력고사처럼 진들감치 앉아서 뭐를 분석하는 그런 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실은 오늘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고 같이 고민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화상이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할 거고요. 요 그림 어떻게 보이세요? 이 그림은 뭐 돛담배 나룻배가 있는 거 봐도 바다나는 것 같고. 바다 아닌가 이거? 약간 강이네. 네, 네. 강에서 뒤에 산인지 안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산도 있고 안개도 있어요. 뭐가 막혀 있고 해는 지금 떠서 시간상으로는 약간 뭐 오후 한 4, 5시.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는. 근데 뭔가 좀 이것도 답답하긴 하네요. 네, 그 정도까지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글을 가져온 거는 결국 지금 이제 여기서 해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저 밑에 연모라 그러나요? 안개를 보시고 계실 건데 영업전 직원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더 잘 듣고 계신지 좀 궁금하시네요. 그래요? 네, 말씀하시죠. 여기에 집중도 테스트를 위해서 혹시 이 그림이 해가 지는 거다, 해가 뜨는 거다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진다 뜬다 예, 의견이 갈립니다. 예,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네이버 가서 캡처했던 거라 가지고 모르겠지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을 잘 듣고 계신다. 네, 많이들 고맙습니다. 예. 좀 답변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저희 혼자 떠드는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실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이게 옛날 차임이나 저나 지금 되게 좀 위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조금은 뭐랄까 흥이 좀 떨어지는데 흥이 떨어지는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 갖고 온 거예요. 밝은 걸 보자는 거죠. 항상 안개 뒤에는 밝은 뭐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그란 거. 네. 저희 좀 동그랗잖아요. 하하하 웃자 강소리인데. 네. 요 그림 제가 몇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저희는 항상 이제 이렇게 되길 바라지만 실제 시장은 이렇게 안 되죠.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좋지만 들쑥날쑥 지금 뭐 이런 시기죠.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딱딱할 수는 있는데 이 그림은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딱딱하더라도 뭐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경기를 어차피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경기 국면을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것도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는 지금 시장은 역금 장세 계절을 치면은 가을 장세 정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을 장세 특징이 금리는 그렇죠 오르고 뭐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실적은 완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덜 좋은 거 그다음 주가는 빠지고 실제 좋은 주식은 중소우량주 코스피보다 최근에 코스닥이 더 좋죠. 그렇죠? 중소개별주를 가고 있고 저퍼주, 가치주 그리고 경기는 둔화나 후퇴기 정도로 보고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경기에 대해서 막 논쟁이 되는 거는 지금 이 국면이다 아니다 보다는 다음에 침체로 갈 거냐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한 논쟁이 더 실은 커요. 침체로 오게 되면은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 실적 빠지고 주가가 이미 꼬꾸라지긴 했지만 이게 선반영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많이 하락 추세로 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그 과거 역성을 보면은 침체기가 긴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 저는 자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르고 지나간 것도 많고, 실제로 이제 경기가 둔하다, 침체라는 거는 결국 GDP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면 다는데 지금 1분기 미국이 마이너스 떴거든요. 2분기는 뭐 마이너스가 예상 안 하는데 그렇게 되면 침체가 되겠지만 지표상은 그렇지만 제가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심리적으로는 지금도 저희들 마음은 침체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침체기 사면은 다시 봄, 여름이 온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보니까 무슨 딱 수학 공식 같네요. 딱딱딱딱. 이게 저거잖아요. 우라가미 군이오의 음. 그 주식시장 흐름을 읽는 법. 거기엔 주식 사기적 이러는데 조금 지금은 안 맞는 면도 있지만 큰 맥락은 예,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게 몇 년 전부터 이걸 계속 대입해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방에서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좀 겁난 거예요. 아 이게 꼭 주식시장을 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큰 흐름이나 방향성은 틀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좀 좋은 합리적인 대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걸 대비해서 국내 코스피를 잠깐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쭉 올랐죠. 뭐 우리나라 오는 거 아니고 뭐 유가도 올랐고 미국 다 올랐어요. 그럼 결국 이때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양세. 뭐 정부가 돈을 우리나라 많이 안 퍼줬죠. 개인들이 돈을 많이 퍼줬죠. 어디에?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써보았죠. 그래서 결국은 유동성 장세로 갔었고요. 저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최고점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장님? 저 그래프만 보면 네. 3,316 6월 25일 네, 작년 6월. 네, 작년 6월 25일이 우리나라 지금 최고치였어요. 근데 딱 저 그래프만 보니까 네. 지금 뭔가 투자하신 분들이 힘든 이유가 2020년부터 한 1년간 주구장창 오르는 장세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5월 한 3월 달에는 심리적으로 엄청 무너졌다가 5월 달 요쯤 되겠네요. 요즘부터 해서 이제 뭘 해도 되는 시기다라고 하시면서 엄청 하신 거죠. 지금 저 때는 뭘 해도 됐겠네요. 뭐 어떤 주식을 했더라도. 그럼요. 이때는 뭘 해도 진짜 아무거나 다 됐어요. 그게 이제 작년 6월 가을 딱 기점으로 해서 확 좀 분위기가 바뀌면서 저 이후로 들어가신 분들은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여기 어느 정도 이제 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성?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이때도 뭐 더 가지 않겠냐고 요 부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때보다 고점 찍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수는 많이 흘렀지만 종목별로 완전히 갈린 거죠. 그렇죠. 네. 실적 좋은 애 올라가고 실적 나쁜 애는 빠지고 완전 종목별로 실제 저희가 말하는 실적 장세, 종목별 실적 장세의 모습이 그려졌고 현재는 보면은 뭐 제가 뒤에도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소위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옆으로 쭉 가면서 이제 박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차장님 근데 이 작년 6월달 이후에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교재를 교육진에 들어와서 한번 봤는데 그 6월 25일이니까 거의 지금 1년 정도 됐잖아요. 예, 이제 1년 돼가네요. 그러니까 저건 지수잖아요, 지수. 예, 주가 지수. 지수. 네. 3,300에서 지금 2,700 깨진 상황인데 보니까 1년간 저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얼마 팔았어요? 20조 원을 팔았더라고요. 20조요? 네. 20조. 20조. 엄청 팔았네요. 그리고 2020년부터 해보니까 네. 37조. 그러니까 코로나 37조. 터진, 네, 코로나 터진 2020년부터 최근까지 거의 40조 가까이 팔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합쳐서. 아니 일단 코스피 코스피만? 네. 어차피 코스닥은 외국인 비중이 좀 코스닥이니까. 예. 근데 이제 지난 1년간 20조 원을 팔았는데 음. 왜 팔았을까? 뭘 팔았을까 봤더니 삼성전자를 16조를 팔았어요. 전자를요. 네. 아이고. 그리고 저 때가 작년 6월달에 삼성전자가 8만 원대, 그래서 9만 전자, 10만 전자 갈 때. 이게 전망 좋을 때죠. 네, 그럴 때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삼성전자가 꼬꾸라지면서 8만 전자가 깨졌어요. 8월인가.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그동안 한 16조를 외국인이 팔아서 결과적으로 지수가 지금 저렇게 하락한 거는 삼성전자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럼 40조 중에 네. 16조를 아니 20조 중에 16조가 16조 삼성전자. 그 나머지가 보니까 뭐 올해 들어서 많이 파는 카카오도 좀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많이 팔았다는 네, 얘기죠. 네, 물론 그렇죠. 여기에는 국내 뭐 전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왜 삼성전자를 왜 많이 팔았을까가 이제 이거랑 연결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전자가 안 좋아서 팔았냐?
개별 기업 이슈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내적 이슈가 좀 있었죠. 뭐 국내 외국 같은 인덱스 위주로 찾아보니까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으면은 갖다 파는 거잖아요. 요 그림 이제 작년 하반기 때 그 시장 이슈된 걸 저는 해봤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뭐 이걸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뭐 동그랗 큰 것도 짱고 미국 부채 문제, 중국 인플레 뭐 많아요 지금. 뭐 심지어는 뭐 중국 전리난까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현재로서는 딱 간단해요. 인플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중국. 근데 결국 중국, 우크라이나는 이게 인플레를 가속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게 미국 하는 게 뭐냐? 인플레를 꺾어보려고 연준은 금리하고 긴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수요, 사람들이 물건 덜 사게 하려는 거고 어제 금리 오르거나 뭐 돈 빨아당기면은 소비가 덜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여기 보는 것처럼 기름 자기들 뭐 전력 배출료 갖다 풀고 중국에는 지금 뭐 하고 있죠. 관세 낮추려고 뭐 하고 있고 결국은 수요 공급 측에서 정부하고 연준이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잘 안 돼서 지금 이게 계속 발목을 잡았는데 최근에 또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었다는 게 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두 나오지 않을까 경기가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는 게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고민하는 건 뭐냐 몇 가지 키워드 뽑아봤어요. 자 인플레 피크 가능성. 인플레가 어느 정도 꺾이는 게 확인이 돼야지 시장에서도 그리고 연준도 조금 긴축을 조금 강도를 줄여볼까 라는 기대감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플레 꺾였다고 하기에는 물론 보는 사람마다 뭐 3월 달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 갔다가 4월 달 8.5 갔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물론 수치는 낮아졌지만 전년 동월 대비해요. 근데 이게 아직 인플레가 피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차님 혹시 지금 인플레 피크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피크를 쳤다는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대부분은. 근데 또 그렇게 안 보시는 분도 일부는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제 의견보다 그분들이 왜 그러면 더 갈 것 같다는 왜 얘기를 이렇게 하죠. 보죠? 왜냐? 네. 지금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잖아요. 그렇죠. 약간 8.5에서 8.3으로 약간 정점치고 내려오는 모습 보이는데 PPI라고도 네, 공급자 생산자 물가지수? 물가지수가 네. 그게 지금 4월달 11%로 최대치 쳤어요. 올랐었죠. 네, 근데 보통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한 2, 3개월 시차가 예,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만나서 그걸 돼요? 좀 확인하면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독일 같은 데는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러시아에 쓰고 있더라고요. 돈을 주고 네, 있고, 맞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지금 미국이나 서방의 압력을 봐서 무기 같은 걸 지원받고 있어서 전쟁이 생각보다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길어질 가능성이 예, 좀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런저런 요소들로 봤을 때 물론 이제 피크의 가능성도 있지만 상당 부분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좀 추이를 보자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희망적으로는 저도 피크를 쳤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피크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번 달에도 나오잖아요. 이번 달에 그리고 계속 나오겠지만 이 수치가 점점 줄어들어서 근데 줄어들어도 얘가 예전에 막 4%, 3%는 그렇죠. 힘들고요. 맞습니다. 많이 줄면 5%대인데 실은 그 정도만 돼도 그래도 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줄었구나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예전에 그 물가지수는 좀 그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요 장표가 뭐냐면은 그 공급망 압력 지수라는 건데 저희 한창 코로나하고 할 때 글로벌 서플라이 공급망 체인 하면 저기 됐었잖아요. 이게 수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공급망이 압력을 받으면서 물가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조금 풀렸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풀린 게 결국은 코로나 안정화되고 하다 보니까 풀렸었는데 다시 수치가 좀 오르고 있잖아요. 이 오르는 거는 왜일까요? 저거요. 중국 봉쇄된 봉쇄, 코로나 중국 봉쇄 봉쇄 때문에 다시 채권 소폭하게 오르고 있어요. 결국은 아까 제가 이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우크라이나 이게 인플레 압력 주면서 긴축 정책하고 이 긴축 정책이 다시 경기 둔화 이렇게 로직이거든요. 결국 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인가요? 중국은 지금 상하이도 일부 해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저 두 가지만 해소되면 어느 정도 피크를 쳤다고도 그렇죠. 봤다고도 근데 볼 수. 아직 그 해소 기미는 조금 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못 가리는 약간 장기화 이슈가 있고
베이징도 그러고 상해는 좀 풀지만 그 이외에 어제 그 텐진인가 다른 도시는 다시 공세 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의외로 장기화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물가는 조금은 피크인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물론 지표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피크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더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긴축정책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연준이 과거 13번 이제 기준금 인상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3번. 세번만 경기에 큰 부담을 안 줬고요. 나머지 10번은 다 경기에 부담을 주면서 실은 긴축정책이 있었거든요. 그 주식시장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 참여들이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인데 옛날에 세 번만 빼고 10번이 경기가 약간 둔화시기 왔었으니까 지금도 둔화하고 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좀 우려? 그게 지금 시장이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10번은 경착륙이었다는 예, 예, 경착륙. 경착륙은 아시겠죠? 연착륙은 이렇게 하는 거 경착륙 이거든요. 그렇죠. 예, 꼬꾸라지는 거. 네. 근데 10번이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역사가 반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최소한 연착륙을 하기를 바라는 거고 뭐 좀 고무적인 거는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란가 그 파월 의장이 경기 연착륙이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뉘앙스를 많이 주고는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잘 안 믿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보면 이제 긴축 정책이 하다 보니까 뭐 GDP도 마이너스 났었고 또 그런데도 연준은 빅스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일단 경기 둔화는 모르겠고 인플레 잡아야 되니까 기준 계속 올릴 거야 라는 건데 여기서 빅스텝이 저도 보니? 올해 빅스텝이라는 걸 알았는데 빅스텝이 딴 게 아니라 저희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잖아요. 네네. 그 25bp 인상이 정상적인 노멀이라는 스텝이라고 그게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 베이비 한 번에 25bp가 아니라 50bp 그러니까 0.5. 50bp 올리는 거를 빅스텝이라고 하고 베이비비 네, 그다음에 25bp 3번 올리는 셈이 되는 75bp 인상이 이제 0.75. 네. 롯데 자이언트 할 때 그 거인 자이언트 스텝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럼 합니다.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렇죠. 이렇게인데 네. 지금 빅 스텝은 했죠. 그렇죠. 했죠. 근데 자이언트 스텝은 하려고 이야기는 계속 하는데 조금 강도가 좀 줄긴 그렇죠. 했죠. 5월달에 빅스텝 했고 예. 6월달, 7월달에 과연 자이언트 스텝을 할까 말까. 예. 근데 그건 뒤에 또 네. 말씀드릴게요. 예. 하여튼 빅 스텝은 0점 올리는 거다. 그 연준 진입책도 있고 주식시장이 계속 빠짐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인플레 잡기 위해서 빅 스텝을 계속 할 거란 전망이 많고 실제로 지금 2번 했고요. 그 다음 이슈가 채권 금리 물론 지금은 조금 빠졌어요. 채권 금리가 미국 기준입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주식하고 채권의 상대적 매력도가 대출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 위에 보시는 거는 밑에 한번 보실게요. 밑에 보시면 편한데 밑에가 보면은 회색선이 그 S&P 500 배당 수익률이에요. 배당 수익률. 그다음에 그거랑 거기 심지어 국채금리 뺀 건데 실제로 배당 수익률 높으면은 이 그래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줄줄 흐르잖아요. 흐른다는 얘기는 배당 수익률보다 국채금리가 좀 마이너스예요. 더 높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주식에서 배당을 먹는 것보다 물론 가격은 별도고요. 그냥 국채 10년 금리가 3.3, 3.2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예, 국채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더 수익률 차원에서는 낫다. 당연히 1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1%안 1%죠. 되잖아요. 네, 0.0%대였으니까. 당연히 S&P 배당 수익률이 훨씬 좋으니까. 그렇죠. 그땐 주식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 이런 입장에서는 10년 국채를 해도 그렇죠. 수익률 차원에서는 그래 손해보는 거 없으니 쉽게 그냥 요새 우리나라 같은데 제2금융권 보면 5%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채권의 매력도가 좀 올라가는 구간에 좀 돌입을 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이 좀 빠지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화상회 때 한번 몇 번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실질금리. 그렇죠. 예, 실질금리. 실질금리라면 이제 저희가 보통 말하는 국채금리에서 물가를 뺀 거잖아요. 근데 실질금리가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플러스로 좀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금 가진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채권이라도 해놓으면은 최소한 플러스이잖아요. 예전 채권을 가지고 사도 이 인플레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였거든요, 수익률이. 근데 지금은 일단 인플레도 그렇고 명목금이 완전 올라가고 인플레 상대에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좀 플러스 되면서 채권의 매력도가 좀 올라간다. 그래서 채권의 수요가 좀 발생한다. 그 정도 뉘앙스로
그만큼 이해하시고요. 연준이 금리를 진짜 많이 많이 올렸네요. 진짜. 그쵸. 많이 올리고 또 빨리 올렸어요. 네, 시장 금리도 따라서 예, 올리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막상 딱 올해 들어오니까 막 급하게 올리더라고요. 급하게.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연준이 좀 정책에 대한 실기? 예, 그쵸. 마음이 급하다는 반증이에요. 마음이 급하다. 뭔가 인플레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면은 좀 진짜 인플레 잡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과거에 연준이 50bp를 언제 인상했나 봤더니 2000년 이후로는 50bp 인상한 적이 없을 없더라고요. 거예요. 거의 예. 20년은 없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50bp 한 적이 거의 전례가 최근에 없었죠. 네, 1994년인가 뭐 그때 좀 있고 볼 2000년 이후로는 거의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논란 기업 실적 부분입니다. 요 자료가 저번 달에 가져온 편인데 저번 달까지만 해도 올해 미국 S&P 기업들 실적 전망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렇죠? 특히 예. 2분기는 좋을 거다. 네, 저기 4월 15일 한 달 전. 예, 그렇죠? 근데 최근 전망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기업 실적 예상치가 점점 빠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그 경기 긴축 정책을 걱정하다가 그게 발전되면서 경기 둔화를 걱정하다가 그게 이제는 결국 기업 실적, 경기 둔화되면 기업 실적까지 안 좋아지나 라는 것까지 와버린 거예요 지금요. 이번 주에 가장 대표적인 게 월마트랑 그 타겟 주가가 그렇죠. 빠진 이유가 물론 뭐 기업 실적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감론박이 그렇죠. 있지만 실제 표면적으로는 빠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뭔가 안 좋네라는 그런 또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컸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요 그러면 다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요거는 미국 거고요. 이건 글로벌인데 글로벌 기업 실적 예상치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예상치잖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기업 실적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치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래 예상치잖아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해석한다면은 지금 주변 여건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원래 예상했던 그 기업 실적 예상치보다 좀 보수적으로 많이 낮추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장표가 그 장표인데 그 펀드 매니저들이 예상치를 그래프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최근에 이제 5월달 거의 바닥이잖아요. 바닥. 그만큼 심리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은 주변 여건이 조금만 개선되면은 다시 기업 실적 예상치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 기업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니에요. 차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5월 20일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거의 다 나왔잖아요. 네, 1분기 그래서 나왔죠.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2분기 실적이 7월달, 8월달에 나올 텐데 그래서 지금 7, 8월달을 되게 지금 2분기 나올 기업 실적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저게 5월달에 저점을 찍은 게 더 내려갈지 아니면 2분기 실적이 다행스럽게 좀 반등할지 뭐 대봐야겠지만 네. 지금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그 시장에 있는 참여조차도 기업실 예상치에 대해서는 1분기와 다르게 좀 2분기, 3분기는 조금씩 1분기만큼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일부 있다. 당장 것 그 같아요. 우리나라가 매월 1일날 수출입 지표를 예, 세계에서 나오죠. 가장 많이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예, 빨리. 우리나라도 수출이 지금 무역 지수가 지금 수출은 플러스지만 무역 지수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죠. 됐잖아요. 예. 그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단정할 수 없는 게 지금 4, 5, 6 기업 실적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예. 예. 현재 뭐 이런 심리가 시장의 심리가 또 자화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올 필요는 없다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주 가치주인데 뭐 그래프보다는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사장님 성장주 어떻게 보세요? 향후에? 저는 상대적으로는 네네. 여기서 가치주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동안 성장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많이 못 갔잖아요. 그런 그렇죠. 맥락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치주의 매력도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당분간은 네. 성장주가 가치가고 요 그래프가 이제 최근에 그 가치주 금리가 오르면은 성장주가 빠지면서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가 좀 더 우월하다 뭐 그걸 나타낸 거긴 해요. 네. 근데 그 다음 장표 하나 보여드릴게 제가 그저께 이제 밴드에 남겨드린 건데 캐즘이라고 있거든요. 캐즘. 정의 적어놨어요. 자, 어떤 첨단 기술이나 신기술 또는 특정한 제품이 개발 출시됐을 때
소비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결국은 처음에 이제 어떤 신제품 나오면은 와, 다 신기하잖아요. 뭐 쫙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정체된 시기 그걸 캐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예시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결론부터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작년까지 각광받은 성장주들은 약간 캐즘에 빠지지 않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 메타버스 장기 성장성 좋아요. 근데 그 왜 이프랜드 이런 거 뭐 있잖아요. 작년하고는 되기만 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별로 얘기 안 나와요. 그때 신기술이니까 신기하니까 많이 했어요. 막 캐릭터 아바타 만들고 했잖아요.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잘 안 봐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때 신기하고 아 이게 뭔가 있어 보일까 다 했지만 잠시 정체된 시기? 근데 모든 성장주가 이런 시기를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메타. 그렇죠. 네, 그것도 네,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래 이제 저는 뭐 상위 자체가 가치주보다 성장률 좋게 본 입장이긴 한데 성장주의 정체식이지 성장주가 깨지거나 얘가 아주 안 갈 그건 뭐 대부분 분들이 나중에 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대를 봤을 때 가치주가 어제 성장률이 빠지니까 상대 가치주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시기에 성장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매우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제는 저희 국내 지수죠. 그렇죠? 요 그래프가 코스피 월봉이에요, 월봉. 이게 2003년부터 그래프인데 쭉 한번 그려보면은 전반적으로 추세는 상승이 맞죠. 그렇게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한 번씩 쭉 파동이 가요. 있었네요. 예, 가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게 100%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하도 답답하다 보니 뭐라도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각인시켜 보자고 해서 각인은 저 스스로예요. 저 스스로 각인시켜 보자고 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이제 피보나치 소율인데 항상 국내 증시는 고점에서 빠질 때 여기도 제가 표시해놨잖아요. 이 61.8% 이상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때도 그랬고 이때 금융위 이게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이때가 금융위기 2007년 8년 이때가 그럴 때는 61.8이라는 거는 고점에서 61%. 그렇죠. 고점에서 이만큼 빠진 게 61.8% 이만큼 맞아 코로나 때도 고점에 빠진 게 61.8% 이하는 안 빠졌다. 근데 최근에 얼마큼 빠졌냐? 31% 정도 빠졌어요. 그게 이게 여기. 30%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차트 기술적 분석이긴 한데 이제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마음의 안도가 이 이상 안 빠졌으니까 이 부분에선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게 깨지면은 저 이하까지는 더 내려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이 코스피는 월봉으로 봐도 일단 31% 선에서는 어느 지지를 좀 해준 입장이고요. 이게 이제 일봉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우상향인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암울하네, 그죠? 예. 전형적인 하락 추세잖아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거고 여기 딱 보면 이게 31 아까 말씀드린 38점이네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한 2600선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심리적인 이게 뭐 마지노선 그래야 되나요? 약간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물론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지금 뭐 크게 시장에 악재만 온다면은 요 정도 선에서는 국내 증시도 조금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뭐 저는 약간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전고점 가려면 좀 굉장히 힘이 좀 붙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붙일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2,600에 삼성전자가 지금 한 6만 5천 원, 6천 원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6만 5천 원이 무너져서 6만 원대 초반으로 가면 2,400, 2,500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6만 8천 원, 7만 원대로 올라오게 되면 2,650, 2,700 그렇게 2,750까지 2800 좀 예, 보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조금 궤를 같이 해서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국내 뭐 코스피 증시는 그 전자 배송되기 그렇죠. 왜냐면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의 그렇죠. 30% 그렇죠. 비슷하다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또 뭐 집중도 테스트를 자 내년 하반기 올 하반기 증시를 그냥 시장 조사예요. 국내 코스피 상단을 어디까지 보시는지 자유롭게 한번 그냥 여러 다양한 생각을 듣고 싶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시는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3,000, 예, 3,000, 2,900, 2,800, 2,950
예. 보통 비슷하네, 그죠? 2,800, 그렇죠. 2,900씩, 네. 3,000. 평균 내면은 한 2,850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3천을 확 넘는다는 의견은 그거는 지금 없는 것 상황에서는 같아요. 저라도 얘기 못 할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선이 최고점에서 23.6% 피보나치를 했을 때 23.6%짜리인데 여기 2,870이에요. 2,800에서 한 3,000 정도 사이 가면은 올해 그렇게 마무리해줘도 굉장히 시장이 그나마 어떤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거의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지금 장세에서는 혹시 게임 안 하시죠? 네. 저도 안 해요. 저도 안 하는데 헤드샷 한 방에 이제 딱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헤드샷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말 헤드샷인 거는 저점을 정확히 맞춰서 저점에 딱 사서 고점에 정확히 파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그런 건 네, 없는 쉽지 것 같아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목이 지금은 그쵸, 신의 영역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신의 영역. 게임에선 가능하지만 실제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목 단 게 지금은 기관 투자가로 빙의할 때, 이 말 의미 뭐냐? 저희 옆에 있는 김현찬님이 예전에 그 증권사 계셨잖아요. 그때 네. 계셨을 때 이제 증권사들이라든가 이런 또 연기금 같이 네. 거래했으니까 연기금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연기금들은 그 운용하는 자금이 몇 조 단위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몇십 조, 네네. 몇조 단위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 딱 뭐 1년, 3년 딱 전략을 딱 먼저 미리 세팅해놓는 거죠? 그 전략이 다른 게 아니라 채권 몇 프로, 주식 몇 프로 투자하겠다. 그래서 아예 지침에 있습니다. 채권 90%, 뭐 주식 10%. 아무래도 좀 채권 비중을 많이 가져가겠죠. 대체 자산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예,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약간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뭐 아까 여기 있는 뭐 단기 매매 그런 게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미 투자하기 전에 채권과 주식 비중을 보통 그게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걸 딱 배분을 정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뭐 주식이 10이다 아니면 주식이 20%다 그러면 그 10% 20%에서도 인덱스 몇 프로, 액티브 몇 프로 딱 정해놓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막 종목을 어떤 걸 투자해야지 그런 고민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다 세팅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뭐 기관 투자라든가 연기금의 방식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관 투자자들은 뭐 저점 어떻게 뭐 정확히 맞춰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거 맞죠. 저점을 어차피 맞추면 그 투자 시계열이 기니까. 그쵸.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맨날 매번 뭐 이런적으로 막 하고 뭐 좀 귀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도 그렇죠. 말씀드리겠지만 영업전 직원들도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 지금 시장은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추세적인 상승장으로 가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요. 그래서 아까 2000, 뭐 2900, 3000 이야기하신 것도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고점까지 멀었잖아요. 그럼 일부 반등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수 있거든요. 보통 이야기는 뭐 베어마켓 랠리, 뭐 대득회 방송 아니지만 베어마켓 랠리로 본다면은 뭐 지금 하시더라도 기대 승률을 그 정도 지수 정도까지 보고 승률 계속 나오잖아요. 보고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기관 투자가들도 지금 그렇다고 막 적극적으로 시장을 좋게 보는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이 더 보수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예 주식만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도 일부 갖고 있고 채권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 하는 건데 물론 자산 배분이 일단 판매 직원분들이나 고객 타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산 배분을 강조하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냥 무턱대고 지금 저점 들어가자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어도 좋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좀 시장을 보려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장세에 대해서는 기본 전제가 좀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갖고 있는 컨센서스를 정확히 봤을 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좀 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자료랑 같이 보시면은 현재 예상되는 기본 시나리오는 자 현재는 경기 확장기 후반에서 어떤 둔화로 가는 국면이고 긴축정책이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속되는 가운데 주가는 대득 바운스, 기술적 반등이 오거나 아니면은 베어마켓 랠리는 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미 주식시장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QT,
양적 긴축을 반영해서 결국은 주가는 선반영된 수준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표상으로는 아직 둔화 신호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없는데 시장은 이미 그런 우려를 난 둔화가 될 거라는 우려를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준이 바라는 건 하겠지만 5번이거든요. 향후에 그 연준의 긴축 정책이 지속된다면은 결국 소비에 대한 위축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연준이 원하는 거는 소비를 위축시켜서 인플레를 조금 낮춰보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고요. 실제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연준이 어떤 추가적인 긴축을 좀 약간 뭐랄까 금리 0.5 올릴 거를 0.25 올리거나 그게 이제 예, 오늘 연준 5월달 의사로 그렇죠. 나왔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정책을 하면서 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소비가 위축되면은 미국은 대부분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부 지표상은 둔화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6번. 그리고 물론 채권 이야기는 하지만 채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둔화를 가정한다면은 기업이 발행하는 그 채권의 그 하이드 스프레드라든가 이런 회수 금리는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건 이제 기본적인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한 예상 시나리오지만 이게 아니고 정말 진짜 긍정회를 돌렸을 때는 어떤 게 있냐? 한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거 다 해소되는 거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연준도 이제 음. 긴축 강도 축소하겠다는 신호가 내는 거고, 인플레도 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전쟁도 안정화되고, 중국도 봉쇄 정책 풀고, 그다음에 미국 소비 다시 살아나고. 정말 너무 긍정으로 너무 많이 그럼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확 뛰어넘은 경기 회복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복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만약 저런 신호가 나온다면은 또 주식시장은 미리 선반영을 하겠죠. 특히 주식은 그렇죠. 그럴 수 예, 있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파월의 한 얘기 넘어가고요. 자, 근데 그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연준 의사들의 파월의 발언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이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파월이 계속 경기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은 소위 파월을 까는 거예요. 까는 자료인데 지금이 2분기잖아요. 근데 이게 해외 자료 찾다 보니까 3분기나 파월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리세션이 오긴 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는 아니 걱정하지 마. 파월의 이제까지 한 행동을 보면은 4분기 때는 이미 넘어갔어요. 야, 집 경매로 넘어갔는데 너 설마 굶어 죽진 않잖아. 그렇죠. 예. 결국 이거는 연준하고 파월의 신뢰가 굉장히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자료인데 그냥 또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가장 큰 건 작년부터 계속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했던 게 예, 예. 완전히 시장의 신뢰를 그렇죠. 거죠. 예. 만약에 물론 이제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그때 인플레에 대해서 좀 더 적재 대응했다면은 그렇죠. 뭐 금리를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그렇죠. 예. 그게 경착륙 갈 수 있게 이렇게 서서히 연착륙 갈 수 있게 서서히 이렇게 경기를 좀 둔화가 나지만 속도를 좀 늦추면서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죠 지금 연준에 대해서.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세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만약에 나중에 둔화 신호가 많이 잡히거나 하면은 연준 내에서도 그런 얘기 나올 거잖아요. 바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연준에서 경기가 정말 안 좋을 것 같다는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다수 의견되면은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주가가 바닥을 치겠죠. 연준 정책 바꿨네? 그럼 주가가 다시 야 이제 다시 완화 쪽 오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바닥 다지는 과정. 근데 그건 지금보다는 지금 아직 이런 식으로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게 연준에 대한 어떤 뭐 정책 기조 변경 분위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만 뭐가 이렇게 악재도 아닌데 기업 하나 실적 안 나왔다가 주가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나요? 하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개 기업 실적이 안 좋으면은 그 전체 섹터에 대한 주가 확 우르르 빠지는 그런 대표적인 그냥 심리가 엄청 약한 국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된다면은 정책 기조 변경되고 주가 바닥 닫아지고 하면은 결국 정책 기조가 바뀐다는 어느 정도 인플레가 또 잡혔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결국 기업이 전망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은 이 전망치 올라가면서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면은 결국 시장에 대한 반대 기대감은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현재 이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파란색 표시한 게 다 조건이잖아요. 이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한계성이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재밌는 설문조사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펀드 매니저 조사한 건데, 자, 펀드 매니저 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
그래서 지금 S&P 500 지수가 얼마 가면은 패드가 정책 바꿀까요? 라는 설문조사인데 제일 많은 답변이 S&P 500이 3,500. 지금 예. 오늘 기준으로 S&P 500이 한 3,900 3,900쯤 되죠. 물론 이거는 설문조사예요. 그럼 이게 맞다면 최소한 3,500은 가야지 연준이 정책 바꾸거나 얘들이 걱정한 수준이겠구나라는 펀드 매의 생각이고요. 3,500이 어느 수준인지가 따져보니까 그 2020년 그 코로나 V자 반등 이후예요. V자 반등 나온 이유가 다 3,500이더라고요. 그럼 현재 3,900, 3,500, 10% 하락인 거예요. 거의 10% 추가 하락. 이 수치라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도 이제 연준이 이제 시장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려면은 주가가 조금 더 빠져야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IB들이 그 S&P 500에 대한 목표치를 낮추고 있는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연준이 그 정도까지는 돼야지 조금 뭔가 좀 움찔하겠다. 네네. 그렇죠. 좀 좋은 건 아니네.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심리잖아요. 또 다음 달 조사할 그만큼 때 심리가 안 좋다. 그렇죠. 또 바뀔 수 있어요, 분명히. 요게 지금 보면은 파란색하고 이제 남색이 이게 저번 달 조사, 이게 2달 연속 조사를 비교한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제가 왜 바뀌었어요. 얘기하냐면 S&P가 작년 11월 고점 이후 현재 한 마이너스 20% 빠졌더라고요. 네. 여기서 10%더 빠지면 한 마이너스 30%고 나스닥은 한 27%. 네. 이것까지 합치면 거의 마이너스 40%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20% 빠지면은 약세장 돌입이라고 하는데 그쵸. 이미 뭐 어떻게 보면 약세 돌입은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얼마큼 다시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연준 정책이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에 하나죠. 연준 정책이랑 그다음에 기업 이익. 실제 2분기 때 기업 이익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튼 심리 상황은 지금 아주 안 좋다.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수준은 맞아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를 뭐 제가 상품 얘기는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항상 주의 문구는 작은 글씨로 돼 있죠. 그래서 그 주의 문구를 잘 아는데 물론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하자마자 수익날 펀드를 골라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게 같이 고민하는 거는 지금 당장 해가지고 막 수익이 엄청나게 난다 그걸 말씀드리면 못 드리지만 안개장세지만 해는 분명히 뜬다. 그럼 해가 떴을 때 가장 그래도 저희가 파는 펀드 중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날 펀드는 뭘까라는 걸 하는데 요 정도로 저희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뭐 올 추천 펀드 중에는 에스프레소 코리아 리츠라든가 그다음에 또 많이 하신 펀드죠. 뭐 다울 KTB, VF 스타트레이션 그리고 향후에 지금 환율이 많이 좀 불안하잖아요. 환율이 워낙 약세가면서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면은 결국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살 수밖에 없고요. 그 대표 중에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물론 인덱스 좋지만 인덱스는 너무 평이하니까 대형주 펀드 중에서는 여러분 많이 하시는 마이너스 책임 투자라든가 또 많이 모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신한 코리아 가치성장 지금 신한 얼리버드라는 펀드가 있거든요. 이런 펀드 정도가 대형주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펀드는 물론 성장주도 있고 가치도 있고 섞여 있는 것도 있지만 진짜 순수한 성장주를 보고 싶다. 나 지금 막 2차전지 많이 빠져 있어.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반도체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나 좀 쌀 때 사놓을래. 그럼 펀드로 대응하시려면은 KB 코리아 뉴질랜드 펀드가 저는 가장 좋게 보여요. 이제가 성과라든가 아니 종목이라든가 성과 꼴등일 거예요. 예, 최근 꼴등이에요. 근데 꼴등이지만 반등할 때는 확실히 반등이 나오는 거는 확인을 좀 왜냐면 그 했습니다. 옆에 있는 신한 얼리버드 코리아 가치 성장이 코로나 2020년 때 거의 꼴등이었거든요. 네네. 가치주로 그렇죠. 예. 근데 마이다스는 뭐 평행하시니까 제가 둘 중에 뭘 하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마이다스 좋은 펀드예요. 근데 이건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이건 많이 알려지지 않은 펀드긴 한데 요게 올해 그 연초 이후에 수익률 반응 굉장히 잘했어요. 예. 뭐 다른 아예 정통 가치주 이런 거 빼고는 그러니까 이 펀드가 가장 코리아 뉴질이 좋죠. 연초 이후 마이너스 30%될 거예요. 예. 수익률이. 근데 예. 신한 얼리버드는 마이너스 6% 정도니까. 최근에 좀 빠진 거죠. 거기는 플러스권이었는데 방어력이 엄청 우수했다고 볼 수 예. 있죠. 그래서 향후 대형주를 본다면 요 뭐 신한 올리버드라든가 마이다스 하시면 되고 요 두 5월 추천펀드 S 플러스나 다우 KTV는 실은 제가 뭐 무난히 할 수 있는 펀드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S 플러스 코리아가 잘 나가다가 저 안에 카카오 있잖아요. 카카오가 대형주 중에 제일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 네,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종목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죠. 2020년에는 카카오가 날아가면서 좀 펀드 성과가 좋았고 최근에 조금 저런 연유 때문에 부진하고 근데 다만 섞어서 가고 있어서 성장주랑 가치주랑
그렇죠. 그래서 성장 가치 혼합으로 적어놓은 이유가 가치하는 것도 아니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 적혀 있지만 내재가치 우수한 기업들 투자하는 종목들이 저는 괜찮다 봐요. 실은 뭐 에스프러스도 저번에 강모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런 투자 철학에 녹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시장이 정상화되거나 반등 나올 때는 에스프레소 갈 수 제가 있다. 한 10년 동안 펀드를 봐왔거든요. 네네. 좋을 때는 좋고, 이거 설정이 좀 오래됐죠. 네, 네.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 안 좋고 부침이 좀 심해요. 네네. 그래서 좀 타이밍 잘못 들어가신 분은 실망하는 펀드이긴 한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립식이라든지 연금 펀드라든지 그렇게 그냥 놔두면 맞습니다. 네. 언젠가 보면은 이만큼 놀러와 있죠. 네, 와 있는 펀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매번 말씀드리긴 하지만 진짜 지겨우실 거예요. 진짜 지겨우실 건데 지금은 진짜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실 타이밍이고요. 그다음에 적립식은 지금이 최저가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지금 적립 정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할 매수는 뭐 똑같은 금액 1억이 있다면은 그걸 뭐 1000만 원 10번 나누시든 지수가 뭐 어제 빠졌다 그러면 넣으시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아까 뭐 헤드샷이 불가하다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법인을 제가 혹시 올라가 갖고 왔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 물론 아예 당기채 이런 거 하실 분들은 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에는 좀 이해도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필승 30이라든가 신한 삼성전자 알파 정도 어떤 대형주 펀드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법인은 중성주를 권해드렸으니까 이런 펀드 정도도 법인 쪽에는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저희 써 있는 환율. 예, 환율 안정화되면은 대형주 장이 들어온다. 시간이 좀 이제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 해외 주식형인데 또 해외 주식형은 저희 김현 차장님이 전문가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5월 추천 펀드도 보시면 한투 미국 배당이죠.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이 펀드 제목에서도 네. 배당이랑 인컴이 많이 있는 그런 약간 가치주 성격의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년 재작년에 좋았던 그 성장주 펀드들 유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다음에 에스플러스 글로벌리스트게더 이런 펀드들은 과거 좋다가 이제 아까 성장률가 조금 지금 망가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 좀 부진한데 이런 것들도 뭐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괜찮은 펀드들이고 다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아까 한국과 마찬가지로 조금 현재 장세에 대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방어 성격이 강한 한투 미국 배당이죠.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으로 잠깐 뭐 비중을 좀 늘리신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조금 뭐 도피 뭐 약간 피난을 오셔도 되고 네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화상회의를 막 해주긴 하셨겠지만 이게 이 한국 투자 미국 배당 기족이랑 피델리 차이가 유럽 비중이죠. 그렇죠. 유럽이죠. 예.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초유 웬만한 지금 해외 주식 펀드 마이너스 20% 성장주 펀드 마이너스 30%까지 빠졌는데 이 두 가지 이 한투 미국 배당이죠.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이 연초 수익이 지금 마이너스 한 5, 6% 정도로 방어력이 지금 우수한 펀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유 그 성과로만 보면 거의 탑 수준에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판매사도 많이 판매사에서도 팔고 추천 펀드로 선정돼 있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한투 미국 배당 기족이 성과 더 좋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좋은 이유는 유럽 부분인데, 유럽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럽이 최근에 이제 전년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뭐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지만 반등할 수 있는 거는 유럽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거의 같은 컨셉이냐 혹시라도 유럽에 약간 컨센서스가 조금 더 좋게 있으시다면 보신다고 하면은 필일자 날 수도 있고 그거 싫으나 미국 볼래 그러면은 한두 미국 배당 기족 하셔도 뭐 합니다. 그리고 온적 보시는 거는 조금만 부가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 펀드를 바로 하셔서 수익 나는 장담은 진짜 못 드리고요. 근데 적립식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 뭐 반도체, 가격 메리트가 많이 지금 그럼요. 올라가죠. 딱 앞에 이제 제가 소제목 적은 것처럼 반도체,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 확대, 그다음에 성장률 다양한 섹터, 그것도 신재생 에너지. 여기 아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펀드들도 당장 이런 펀드는 뭐 당장 뭐 거치직 하시겠지만 적립식이라는 이런 부분은 이런 펀드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지금 성장주에서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많이 빠져 있으니까 적립식이 정말 최적기예요. 진짜 최적기라고 보고 이런 펀드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은 제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뭐 채권은 기존에 이제 뭐 경기 전망은 다 비슷해요. 그냥 간단히만 보면은 현재 국채 금리는 한 7, 8%선까지 와 있죠. 3.2 정도 10년짜리예요. 3.23 정도 갔다가 현재 2.89 정도 금리가 좀 빠졌어요. 그거는 경기 둔화가 오래되니까 좀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 금리 역시 긴축 정책을 미리 반영한 수준이고 아까 뭐
뭐 반복된 얘기지만 향후 긴축이 지속되면은 소비 위축이 발생해서 둔화시로 나갈 수 있고 경기 둔화를 가정하면 이미 지금 가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럼 국채금리 상단은 제한적이고 이미 제한 3.23 정도를 찍고 와서 지금 내려간 상태잖아요. 결국은 상단은 어느 정도 확인 한번 해준 거였거든요. 다시 뭐 올라가면은 실은 뭐 뒤에 말씀드렸겠지만 3%대면은 굉장히 채권을 치면 가격이 많이 싸진 상태예요. 싸진 상태고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소폭 오른 상태긴 하죠. 그 최근에 또 이제 요 며칠 전에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연준도 인사들의 발언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플레 잡히면은 2023년, 24년에 금리 낮출 수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에게 이 기사 보고 좀 되게 파격적이었거든요. 그럼 결국 올해 인플레만 잡히면은 내년 기준금리 낮추면서 금리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경기 둔화를 조금 반영 같고요. 또 이분 또 보스틱이죠. 라펠 보스틱 베테랑 연 총재도 50% 이상은 괜찮아. 근데 9월에 금리 인상을 조금 멈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했어요. 말했죠. 그래서 갑자기 하길래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준이 경기 둔화에 대해 좀 신경을 쓰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준 인사 발언 이후에 그 하반기 그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뭐랄까 조금 줄었죠 폭이. 원래는 하반기에는 뭐 3%를 받다가 2.5에서 2.75로 여기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 향후 이제 그 경기 경로도 최종 금리 올해 말 최종 금리가 3% 원래는 3%까지 봤었는데 3% 이하 떨어지고 있는 거죠. 뭐 빨간색이잖아요. 그 요분 이제 연차님 말씀하는데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이제 5월달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그냥 시장에서 예상했던 결과 그대로 나왔습니다. 6월달, 7월달 75bp 인상 그런 얘기는 없었고 50bp 정도 두 번 올리겠다. 그다음에 6월 1일부터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그 연준이 갖고 있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같이 하겠다.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예상했던 범위를 발표를 해가지고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는 건 없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이 대차대조표 축소가 뭔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연준에서 이제 한마디로 돈을 푼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돈을 막 풀었죠. 근데 돈을 어떤 식으로 푸냐면 그 채권을 산 거죠. 풀고. 근데 그 보면 이 대차대조표 규모가 이 코로나 2020년 대비해서 지금 9조 달러 엄청나죠. 엄청나게 2년간에 엄청나게 거죠. 돈을 푼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GDP의 35% 규모인데 이거를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20% 수준까지 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줄 거다라는 결국 저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돈을 풀었던 걸 다시 그렇죠. 걷어들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2년간 풀었던 돈을 이만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 이전까지 거의 회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게 단기간 아니고 이제 매달 그렇죠. 서서히 하는 거긴 하지만 어떤 시장에서는 뭔가 돈을 줄이는 신호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제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이제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과거 거죠.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다 보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코로나 때 엄청나게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걸 줄인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또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 금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 이상까지 갔다가 뭐 2.9 정도 빠졌고 요렇게 됐죠. 그렇죠. 요 고점 갔다 좀 빠졌고요. 그 빠진 이유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있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주식의 픽스지수라고 변동성 지수가 있잖아요. 채권도 그 무브라는 변동성 지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최근에 좀 빠졌어요. 이렇게요. 이거는 금리가 오르면은 이 지수 자체가 오르거든요. 근데 금리가 서서히 빠지고 안정되면은 이 변동성 지수가 좀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 위로 많이 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안정화되면서 좀 빠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코로나 때 이만큼 올랐다가 최근에 거기까지 못 갔지만 서서히 빠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금리도 조금 안정화되는 수순으로 보여요. 큰 어떤 충격 없다면은. 이건 또 할게요. 이 페이지 한번 간단히만 더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는 아까 그 동민 차장님이 경기 순환 얘기하면서 같은 맥락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경기가 상승기잖아요. 상승기 때는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험자산에 해당되는 이머징 채권, 채권 중에서도 약간 그렇죠. 위험한 거, 하이드 채권도 어떻게 보면 회사채 신용등급 낮은 애들이잖아요. 예. 그런 약간 위험 자산의 비중이 좀 있는 것들이 이제 선호가 된다면 최근과 같은 약간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 국면에서는
이런 채권 중에서 위험 선호도가 있는 것보다는 채권 중에서 진짜로 안전한 국채. 왜냐면 국채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으면 그 국채 금리가 금리가 떨어지니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가는 그렇죠. 매력이 있는 거죠. 반면에 하이힐드는 그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기가 아무래도 하락하게 되면은 부도율을 신용 부도라든지 그런 결국 그 신용 등급 가상금리 하락 예, 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가상금리 오히려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가면 하이힐드 가격이 빠지니까. 그렇죠. 국채랑 좀 움직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채권 투자함에 있어서도 네. 이런 점들 조금 구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든 해외든 국채를 좀 많이 갖고 있는 펀드를 하는 게 맞고요. 그 펀드가 이제 이런 펀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국내든 해외든 국채 10년 기준 봤을 때 3%대 위 되면은 충분히 가격이 매력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분할 매수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2.98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하시는 건 좋은데 금액 소액만 하시고요. 그러니까 3%가 넘어가는 징조 보면 그때는 좀 물론 과감이라 하면 이렇게 막 엄청 큰 금액 늘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2.5%는 미국채 10년물이 그렇죠. 2.5%고 미국채 10년물이고 한국은 지금 3.2%. 3.2 정도 하죠. 근데 한국도 충분히 매력적인 매력적인 네. 가격 수준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파는 펀드 뭐가 있냐? 자, 국내는 국제 10년 펀드 아무데 있고 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요게 현재 이제 만약 현재 수준에서 국채 금리가 변동이 없다면은 1년 예상 수익률이 한 3%인데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만약 금리가 좀 오르게 되면은 그 안에 들고 있는 채권 만기가 길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좀 크거든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하반기 국채금리 수준을 현재 3.2인데 2.8, 2.7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전망대로라면은 지금 국채 10년을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최소 요 3%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나오는데 실은 이 펀드를 많이 안 하시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안 해보셨고 또 하나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고객분들이 이 10년 그러니까 원금 보장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 똑같이 시가평가기 때문에 주식은 똑같이 기준가 나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한국 아무리 국제 심리 인덱스 1년 연초 수익 1년 수익이 마이너스 한 8, 9%될 거예요. 네, 예, 그렇죠. 하고 된 거는 금리가 수직으로 올랐기 올랐죠. 때문에. 그 다시 빠지면은 그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뭐 그래 급격히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지금 현 금리에서 유지하면 3%니까 금리가 조금만 더 빠져주면 한 4, 5% 정도는 뭐 분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금리 방향성을 보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거치식으로 왕창 뭐 하라는 아니요. 그런 의미가 3% 아니라 정도 되면은 분할 매수부터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시간 분할, 금액 분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부담되시면은 우리 하이플러스 이 같은 경우에는 두레이션은 국제 10년보다 작지만 물론 이제 회사채긴 해요. YTM이 현재 금리 수준 유지한다면 한 2.8%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해외 펀드 중에서는 국채율이 제일 많은 펀드가 우리 집 핑거 토탈 리턴이라는 펀드가 있어요. 자, 얘는 현재 금리, 미국제 10년 금리가 현재 수준 유지한다면은 한 4.9에서 5.1% 수준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더 빠진다. 아까 그 연준 위원들이 뭐 내년 금리 낮출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된다면은 얘는 최소한 요 정도 이상 수익률은 나올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미 국채 금리가 3% 이상 위에서 움직일 때는 철저히 분할 매수 하시면은 뭐 주식형 비해서는 당연히 수익 기대수 높진 않겠지만 채권은 중에서 그래도 국채율이 높은 펀드가 최소한 5에서 10% 수익률은 난다고 저는 다만 예상하고 이제 있습니다. 해지랑 원해지가 있는데 네. 어떻게 요건 다 보면 해지형 펀드거든요. 환율이 지금 약간 고점이라고 판단하시는 분한테는 원해지를 좀 보내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 네. 부분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제가 지금 이제 아마 빠르면은 뭐 다음 달로 날 것 같은데 예전에 사후 매칭업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모로 매칭을 내려고 하는데 예전 사후 매칭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하나만 들어갔어요. 근데 공모형은 그 법 규제상 10개의 채권을 넣어서 이제 공모 매칭 펀드를 지금 내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고 예상 수익률은 한 2% 후반대 3% 정도. 기간 1, 6개월. 그 정도 상품이 이제 나올 건데, 구체적인 게 나오면은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는 너무 1년짜리는 쿠폰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1년 6개월짜리 정도 맞춰가지고, 만기 매칭이에요. 만기 매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기간을 더 긴, 지금 뭐 2년, 3년 공모 매칭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먼저 출시하게 될 건 1년 6개월짜리 그거를 출시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세부 사항이 나오면은, 그때 그건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잘못 말씀드렸죠. 토탈리콘을 어네지를 만약에 이거는 저기 해지밖에 없어요. 해지밖에 없고 예. 해지가 지금 만약 환율이 고점이라면 해지가 유리한 거죠. 그쵸, 해지라서. 제가 네네. 잘못 말씀. 예.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보시면은 최근에 국채금리 좀 빠졌잖아요. 빠질 때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게 요거죠. 국채비중이 가장 높은 펀드. 예.
0.54, 0.9. 최근 뭐 1, 2주 사이 많이 빠졌잖아요. 국채금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펀드가 이런 국면에 제일 맞는 펀드다라는 거고, 요 시가 지나서 만약에 경기가 다시 상승 돌아선다 그러면은 그때는 주식을 하시거나 하이드 비중 높은 펀드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직은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또 그 시기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근데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좀 머리 아프잖아요. 신경 쓰시려면은 저희가 저번 달 화상회도 했지만 이미 펀드를 하셔도 돼요. 뭐 이거는 진짜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EMP도 좀 많은 관심을 가주시고요. 심지어 요즘에 이제 그 판매사들, 타임 판매사들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 전망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EMP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 TDF 그리고 저희가 팔는 OCI 이런 펀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무디거도 OCI 판매하고 있잖아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 쪽에서 OCI 펀드 많이 하니까 만약 퇴직연금 가입된 법인 있으시면은 리테일 펀드 쪽에서도 OCI도 추진해보도 괜찮고요. 저희가 OCI 펀드는 지금 아무데거만 하고 있는데 타사 거도 출시를 해서 만약 법인이 거래장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사에 있는 OCI 본부랑 같이 가서 저희가 그 마케팅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전망하기 어렵고 채권 좀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런 그 EMP 펀드 하셔야 되고요. 자, EMP 펀드는 주식 채권 둘 다 들고 있습니다. 그 채권이 좋을 것 같으면 채권 비중 늘리고요. 주식 나쁠 것 같으면 주식 좀 줄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EMP 펀드가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 조금 원래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마음고생을 시킬 펀드 아니니까 EMP 펀드에도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항상 교육과 마지막으로 보이는 장표 이 장표거든요. 화무 11호. 열흘 동안 계속 부를 곳 없다. 자, 경기는 돌고 돌고요. 시도 돌고 돕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계속 안 좋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다시 좋은 시기가 올 거고요. 그 시기를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든 분할 매수든 적립식을 시작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항상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투자들이나 펀드 자금 흐름을 보면은 주가 거의 고점에 있을 때 펀드 자금이 엄청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은 잘 안 들어와요. 물론 그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지금 물론 조금 더 빠질 여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어떤 뭐 몰빵하는 걸 말씀 못 드리는 게 저도 지금 저점을 모르겠어요 지금. 하지만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분할 매수는 시작하셔도 충분히 조금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확률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이제 버핏이 물론 예전에 한 얘기지만 이 이야기 많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그 뭐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저는 이 말이 좀 많이 와닿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돌고 돈다. 주식시장 돌고 돌고 너무 겁먹어서 겁먹지 마시라. 그리고 뭐 저희가 여기서 신탁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ETF를 하시든 뭐 변액을 하시든 펀드를 하시든 다 공통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뭘 하시든 간에 너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약간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시되 최근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기적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저희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제가 시장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좀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저희가 정답을 드리고자 하면 압니다. 저희가 정답을 드릴 수도 없고요. 그냥 같이 고민하고 지금 시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품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뭐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장시간 좀 길어졌네요. 네, 엄청 길었네요. 네, 다 하셨나요? 네, 참석해 주셔서. 예, 하여튼 힘내시고요. 저희도 계속 시장 주시하면서 저점은 맞추지 못하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라 이런 부분이 올 때는 뭐 최대한 밴드를 통해서든 문을 통해서든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물론 많이 힘든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다 같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 4시 40분 똑같은 시간에 네. 펀드 고고 클럽 해서 네, 우리 김현원 차장님 지금 제가 하시는 거거든요. 좋은 펀드 선택하는 뭐 디테일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예, 아주 좋은 교육이니까 네. 사실 관심 있으면 네. 꼭 구성은 아니어도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시장 얘기도 좋고 궁금하신 사항 좀 추가로 있으시면 내일 또 그렇게 몇 한번 시죠? 4시 40분입니다. 똑같은 시간이네요. 예. 예, 하여튼 뭐 진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여기 댓글에도 있지만 긍정의 힘이 사는 데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화이팅!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